이 영상을 보면 굳이 상담을 받지 않아도 8, 90% 정도는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서희 대표 변호사입니다. 수천 건의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거는 상담자분들이 스토킹이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이버 스토킹이 성립하기 위한 성립 요건 4가지와 추적 문제까지 깊게 다루려고 하니까 사이버 스토킹으로 고소하려는 분이나 아니면 고소 당하신 분들 둘 다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는 4가지 요건들은 하나라도 탈락이 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다라고 이제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사이버 스토킹이 성립이 되려면 이제 스토킹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스토킹 처벌법 제2조에 이제 정의 규정이 나오는데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해요. 사이버 스토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상대방한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문헌 같은 거를 전달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피해자한테 직접 연락한 것만 스토킹이 되냐,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보낸 것도 스토킹이 되냐, 뭐 이렇게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데, 법에서는 피해자 말고도 그 피해자의 가족이나 동거인한테 연락한 것도 그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로 인정이 됩니다. 그 외에 뭐 그냥 친구한테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는 얘기를 했다, 뭐 이런 거는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은 안 되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나 이제 다른 범죄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그 피해자의 직장에 연락해가지고 피해자한테 이런 말을 전해라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아주 간혹가다 발생을 해요. 이런 경우에는 가족이나 동거인은 아니지만 판례상 스토킹 행위로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꼭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쟁점이 됐던 건 뭐냐면 부재중 전화.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걸었는데 수신이 안 돼서 통화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스토킹 행위가 되냐, 이게 한때 이제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는 것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이제 판례가 나왔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도 다 스토킹 행위에 포함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놓치지 말고 고소하시는 분들은 꼭 포함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카톡 멀티프로필 사진을 바꾸면서 메시지를 적어놓는 경우도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는 간혹가다 발생하는데 요것도 판례가 있어요. 스토킹이나 협박으로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고, 친구 폰으로 만약에 가해자 거를 이제 등록했는데 이 친구한테는 그냥 멀쩡하게 그냥 원래 프로필이 뜨는데 나한테만 뜬다. 그래서 이제 멀티 프로필로 이렇게 계속 문구를 바꿔가면서 어떤 특정인한테, 피해자한테 계속 위해를 가하는 이런 것도 스토킹으로 처벌이 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스토킹이라고 하는 거는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 그러니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이제 받으려면은 좀 이렇게 당하는 그런 입장이어야 되겠죠. 스토킹 고소하고 싶다 해서 와서 봤는데 서로 싸우거나 뭐 아니면 막 답장을 막 해주거나 막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데 라고 해서 아예 이 스토킹 행위가 이제 인정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비교적 최근에 생긴 건데, 상대방의 피해자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도 사이버 스토킹의 행위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헤어진 다음에 갑자기 그냥 커플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헤어진 다음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인터넷상에다 여러 번 이제 막 게시를 막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이 됩니다. 또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막 어떤 사람이랑 갈등을 빚어서 해약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의 휴대폰 번호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대부업체 사이트에다가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갑자기 모르는 막 대부업체나 막 다른 업체들한테 막 문자나 전화를 받는 거죠. 이런 것도 피해를 당하셨다면 스토킹으로 고소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가 이제 반복성, 또는 이제 지속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반복성 요건이 필요해요. 이제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이 행위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 이제 스토킹 범죄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막 2년 전에 뭐 한두 번 했어요. 근데 갑자기 올해 와서 또 한두 번 했어. 근데 이게 같은 방식도 아니고 같은 장소도 아니고 내용이나 이런 것도 다르고, 이런 경우에는 1년의 스토킹 행위인가? 이렇게 의문을 품는 거죠. 수사기관에서는. 아, 그럼 도대체 몇 번 정도 연락이 있어야지 반복성 인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이거는 진짜 사실 내용에 따라서 다르고 찾아가거나 뭐 이런 게 있는지 아무튼 여러 가지 요소가 영향을 주는데 실무적으로 제가 바라보는 거는 최소 5회 이상은 돼야지 이제 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다.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고요. 만약에 한 번에 카톡을 보냈는데 그냥 끊어서 보낸 거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카운팅이 되지는 않고 보통 1년에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일 실무적으로 사실 제일 중요한데 거부사. 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뭐냐면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찾아가거나 연락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거부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부사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죠. 뭐 연락하지 마, 찾아오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한데 묵시적으로도 사실 인정될 수가 있어요. 묵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차단을 했거나 아니면 연락을 회피를 해요. 몇 번 안 받아요. 이런 경우는 그 애초에 그냥 거부사가 그냥 묵시적으로 인정이 돼버리는 거죠. 실무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상대방이 연락 온 내용 막 쫙 있는데 그 중에 잠깐 답장을 해줬거나 아니면 중간에 잠깐 화해를 했어요. 뭐 전화를 했는데 통화를 받아주거나 그냥 자기가 연락 당한 거 막 무더기로 막 갖고 가서 혼자 그냥 고소하려고 막 경찰서 가서 하는데 막 빠꾸대거든요. 야 여기 중간에 통화하지 않았냐? 받아주지 않았냐? 뭐 하면서 이제 돌려보내요. 스토킹은 처음서부터 될 만한 구간은 사실 잡아서 정리를 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막 통화 받아준 막 그런 기간 빼고 진짜 거부사가 인정될 만한 기간만 선별해가지고 그 스토킹 행위로 잡아서 깔끔하게 들어간다든지 이제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만약에 진짜 정 거부사가 문제가 된다, 인정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스토킹이랑 사실 거의 같지만은 거부사 요건만 필요하지 않은 불안감 조성죄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가야 된다. 아무튼 요거는 좀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네 번째가 정당한 이유인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런 행동을 해야지 스토킹이 되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스토킹이 안 된다는 거죠.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들 예로 들어보면 이런 경우 있었어요. 남편분이 이제 다른 여성이랑 바람을 폈는데 아내분이 바람을 피웠던 여성한테 사과를 요구하는 편지를 계속 보낸 거예요. 근데 당연히 그 아내분 입장에서는 가슴이 막 미어지는 거죠. 불륜 당했으니까. 요런 거는 근데 정당한 이유 있지 않냐. 저희가 이제 최대한 주장을 한 거죠. 이런 거는 정당한 이유 있다. 그럴만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무혐의로 스토킹 방어를 했던 그런 사례가 있어요. 연락했다고 다 스토킹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처럼 혹시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은 스토킹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많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속된 말로 이제 꽃뱀이나 제비 이제 이런 분들이랑 잠깐 당했다가 이제 헤어졌는데 내가 너무 비싼 걸 막 줘버린 거지. 차를 주거나 아니면 뭐 명품백 주거나 했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이거 아예 처음부터 당한 것 같아. 해서 막 돌려달라고 연락하는데 갑자기 스토킹으로 엮고서 당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참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구체적인 사안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성립 요건 4가지 스토킹 행위랑 반복성 거부사 정당한 이유 이제 법리적인 요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사이버 스토킹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실무적인 추적 문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추적 문제. 왜냐면 사이버 스토킹은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막 추적이 되냐 안 되냐 막 이런 문제들이 많죠. 인스타나 뭐 구글이나 이런 해외 플랫폼들 인터넷 보면은 추적 어렵다 막 그냥 이렇게 안심하고 막 이제 이런 분들이 있는데 스토킹은 잡힐 수 있습니다. 네, 스토킹 잡힐 수 있고요. 간혹 가다가 인스타 막 가계정 만들어서 연락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잡힐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해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막 추적이 되냐 이런 거는 제가 영상에서 자세하게 공개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거는 상담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강조할 사항은 뭐냐면 스토킹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연락 내역도 굉장히 이제 많고 하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인 분들도 이거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잘 진행되기 어려워요. 중간에 한번 통화를 받아준 내용 이런 게 있으면은 수사관이 그냥 빠꾸시킬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좀 기간이나 잘 정리해서 들어가야 되고 이제 고소장이랑 같이 범죄 일람표로 이거를 행위, 일시, 내용, 어떤 방식으로 연락했는지 등등등 다 정리를 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유의점을 말씀드리고 또 이제 이 스토킹은 잠정 조치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제 요거는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연락 금지, 이제 접근 금지를 고소를 하면서 신청을 하는 거죠. 계속 지금 연락 오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신청해 주셔야 된다.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이제 절대 하면 안 돼요. 잠정조치 걸린 다음에 또 연락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잠정조치 위반죄까지 성립되다 보니까 조심하시고 적극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노파심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길 바라고 열심히 준비해봤으니까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만약에 그래도 나 혼자 판단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하다, 뭐 이런 거 좀 더 딥하게 한번 이제 상담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